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통합과학 강사 이은비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방학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 방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좀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교육과정이 좀 개정이 되면서 통합과학에도 변화가 좀 생겼죠.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된 만큼 통합과학을 향하는 첫 걸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교육부에서 좀 발표한 통합과학에 개정된 내용, 특징들에 대해서 좀 가져와 봤는데요. 좀 길죠? 키워드로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과학의 기본 개념의 이해를 좀 필요로 한다. 물화생지의 통합형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문장형 문제로 길게 좀 문제를 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탐구를 설계한다. 즉, 실험 과정에 대한 문제를 내고요. 그 속에서 수학적 사고를 활용한다. 즉, 그래프라든지 도표라든지 수치 자료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통합과학은 실제 이제 문제 속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일단은 이 문제 같은 경우 예시문항 이제 첫 번째로 보시면 가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의 내용을 좀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에는 화학과 생명에 대한 내용이 함께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 전반적인 내용은 화학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고요. 다음 문제에서도 확인하다시피 일단은 실험 과정의 문제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 긴 편이죠. 호흡이 좀 길고요. 거기다가 그래프까지 주어져 있으면서 그래프를 해석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를 시키고요.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수치에 대한 자료라든지 뭐 도표 해석 같은 거를 사용하면서 이제 문제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통합과학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통합과학의 제일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문장형 문제, 실험 과정에 대한 문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이기도 할 텐데,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이 위에서부터 문제를 조금씩 읽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읽고 내려가다 보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눈으로만 훑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결론이나 결과, 마지막을 먼저 보고 나에게 어떤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전반적인 뭔가 틀을 알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나한테 필요한 자료를 조금 더 유의미하게 가져올 수 있을 거고요. 그 속에 들어있는 만약에 자료, 즉 뭐 그래프라든지 뭐 도표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으면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자체가 그 자료들을 뭔가 뒷받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 모든 과학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물화생지 과학은요, 이해를 요하는 과목일까요? 암기를 요하는 과목일까요? 아마 이제 많은 친구들이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요. 생명이나 지구과학은 암기가 좀 베이스가 돼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물화생지 모든 과목은요, 이해나 암기 뭐 하나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1단원에서 통합과학 속에 있는 1단원에 만약에 화학에 들어있는 개념을 갖다가 4단원의 지구과학 속에서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일이 되게 허다할 정도로 통합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단원별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완벽한 이해와 그 다음에 적당한 암기가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모든 전 단원의 통합과학을 여러분들 학생들 걸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만나는 이제 과학 과목이 아마 이제 통합과학에 해당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뭔가 경계에 놓인 느낌이죠. 그러면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학에 가까울까요? 고등학교 과학에 가까울까요? 중학교 과학과 연계율이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학교에서 다루는 기본 용어, 기본 원리, 기본 공식들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거기에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루는 게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나는 혼자서 만약에 통합과학을 예습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중학교 과학에 조금 소홀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통합과학을 예습하는 것보다는
중등과학을 복습하는 게 나중에 더 효율적으로 통합과학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물론 근데 중학교하고의 연계율이 좀 높게 잡히는 게 통합과학이긴 하지만 고등, 이제 수능의 필수 과목으로 선택이 됐고요. 그리고 중학교 내신하고는 다르게 고등학교 내신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한 문제라도 더 틀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출제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과정에 있는 물화생지 1 그리고 물화생지 2에 연계되어 있는 통합과학의 그 1, 2에 들어있는 내용들까지도 학습을 해줘야지만 아무래도 고등 시험에서의 변별력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저와 함께하면 이 모든 걸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맞춘 개념서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통합과학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까? 통합과학을 좀 더 와닿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만든 개념서로 여러분들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쌤 저는 개념에 대해서 완벽 마스터를 했어요. 이제 저는 개념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는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까지가 개념의 이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자료에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문제를 좀 나눠놨고요. 뿐만 아니라 그 유형별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모든 지문을 정리해서 본인의 개념이 어디에 구멍이 좀 뚫려 있지는 않은지 본인이 부족한 개념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이제 스스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죠. 성인인 저조차도 이제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누가 이끌어서 했을 때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저도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이끌어서 수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매 수업 시간에 시작하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들여서 통합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 시간에 적용돼서 개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수업했던 내용을 누적으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복습을 하면서 머리를 깨워주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수업을 마무리를 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머리에 각인될 수 있도록 빈칸이라든지 혹은 서술형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복습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1회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클리닉 시간을 이제 그 외 수업 시간 외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얻어간 걸 확실하게 얻어갔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건데 시간별로 저의 조교 한 명당 최대 2명의 학생들이 배정이 돼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그 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객관식 미니 테스트 형태이고요. 객관식 주간지가 나갈 수도 있고요. 서술형 주간지 이 모든 거를 갖다가 학습하면서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 조교들이 이제 주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취도를 보였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숙제는 잘 해왔는지 그 다음에 어디가 좀 부족하진 않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표에 해당이 되고요. 이 내용은 그대로 학부모님께도 이제 전달이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학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혼자 푼 게 아니라 조교들이 옆에다 끼고 같이 풀었다라던가 아니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와요. 조교 친구들이 클리닉이 매번 끝나고 나면 쌤, 이 친구는요 다른 파트는 괜찮은데 이 파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제가 이제 그 학생과 시간을 따로 잡아서 제가 직접 진행하는 SOS 클리닉으로 통합과학을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클리닉 시간에 와서 질문을 다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순간순간 문제를 풀다가 생기는 궁금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오픈 카톡으로 열어놓고요. 저에게 직접 질문을 해주면 제가 이제 직접 답변을 해주는 형태로 궁금증이 없는 통합과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앞두고 조금은 이제 두렵기도 하고 조금은 설레기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얻어내는 그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얻는 게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각의 차이 화학 강사 이은비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아마 지난 방학하고는 좀 다르게 이번 방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마음가짐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겨울방학 저와 함께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보통은 이제 난이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호불호가 좀 명확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이 생각을 좀 유지하면서 화학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지 흥미를 가지게 될지 혹은 흥미를 가지지 않을지는 저는 요거에 차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의 색깔이 이제 섞여 있는 공이 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공을 갖다가 세 가지의 색깔로 분류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제 우리는 흰색 공을 먼저 선택을 해서 분류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수가 좀 적은 파란색이나 노란색 공을 먼저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는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고요. 불필요한 노동도 이제 줄이게 되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거든요. 요거를 화학에 좀 접목을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화학을 이제 접하게 되면 가장 처음에 단원으로 만나게 되는 시작에 들어있는 내용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짧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단은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되고요.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C라는 물질이 생겨날 거예요. 이때 앞에 개수가 이제 앞에 숫자가 써져 있는데 A라는 물질이 3개 반응할 때 B는 1개 반응하고요. C는 2개가 생겨나는 반응이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가 5개가 있었고요. B는 1개가 있었어요. 아직 C는 없고요. 이때 그러면 B가 1개 반응할 때 A는 그거에 몇 배가 반응을 해야 되죠? 3배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A 3배 반응하고요. 그 결과 C는 2배가 생겨날 거예요. 슬쩍 아래로 내려주게 되면 A는 2개가 남을 거고요. B는 다 사라져 있을 거고요. C는 그거 생겨난 채로 있겠다. 라고 잡아줄 수 있을 건데 이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차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문제를 봤더니 반응 전 A와 B의 합은 9개이고요. B는 모두 반응을 했으며 반응 후 A와 C의 합은 5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문제를 읽자마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거냐면 반응 전 A와 B의 합이 9개인데 내가 처음에 A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A를 X개라고 잡고요. 합이 9개라고 했으니까 B를 9-X개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C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때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으니까 9-X개 있는 거를 다 쓸 거예요. 당연히 A는 그거에 3배만큼 반응을 하고요. C는 그거에 2배만큼 생겨나겠죠. 해서 그 결과 A는 여기서 여기를 뺀 만큼이 남아있을 거예요. X의 -3의 9-X. B는 다 사라져 있을 거고요. C 생겨난 거 요거 그대로 있겠죠. 이랬을 때 이제 반응 후 A와 C의 합이 5개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다 합했을 때 이게 5가 될 거야 라는 여러분들 식으로 이제 풀 수가 있을 건데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다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반응 전에 9개로 시작을 할 거예요. 반응 후에 5개로 끝난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일단 얘네들은 A와 B와 C는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되죠? 1대 3대 2로 반응해야 되겠죠? A가 3개 사라질 때 B는 1가 사라지고요. 그때 C는 2개가 생겨나야 돼요. 그러면 3개, 1개, 총 4개가 사라지는 과정에서 2개가 생겨나죠. 4개가 사라지고 2개가 생겨나요. 전체적으로 몇이 변하면 돼요? 전체적으로는 2가 줄면 돼요. 근데 우리의 지금 변화를 봤더니 주어져 있는 변화 자체가 9에서 5로 4가 변하고 있어요. 몇 배를 때리면 되겠죠? 2배를 때리면 되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6개가 반응하고요.
2개가 반응을 하고요. 4개가 생겨날 거예요. 그때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했으니까 반응 후에 B가 없었다는 얘기는 시작도 2개로 시작을 할 거고요. 합이 9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는 그러면 7개로 시작을 할 거예요. 후에 A가 1개 남게 될 거고요. C는 4개 생성된 채로 합을 5개로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요.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저것도 일단은 풀기는 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문제가 좀 간단하다 보니까 미지수를 1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미지수가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식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이제 화학을 계속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건지는 일단은 화학을 시작하는, 접근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흥미를 가질지 안 가질지는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서 일단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화학은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개정된 화학의 내용이고요.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라고 써져 있어서 요게 이제 단원의 명칭은 아니고요. 그 단원별로 가장 키워드가 되는, 핵심이 되는, 상징이 되는 이제 단원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건데 이 단원에 들어있는 이제 분자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다루는 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반응이 화학 반응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단원을 좀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반응, 즉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의 변화에 좀 원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개정이 되기 전보다는 오히려 계산의 폭이 좀 넓어졌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에 대해서 조금 난잡하게 식을 쓴다거나 계산의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화학은 지루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흥미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계산이 좀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미지수의 사용을 좀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간결한 풀이를 저랑 연습을 하게 될 텐데 물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뭐 요거를 사용을 하고 요거를 사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개념이 단단하게 잡혀야지만 요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도할 수 있는 화학을 공부하도록 완벽 맞춤 개념서를 사용을 해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화학을 조금 더 재밌어 할지 항상 고민을 하면서 만든 개념서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념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이 쌤, 저는 이제 개념에 대해서 완벽 마스터를 했어요. 저는 이제 개념 다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개념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거는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까지가 개념의 이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유형으로 다 나눠놓고 그 유형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지문들을 싹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개념의 구멍이 좀 뚫려 있는지 어디가 좀 부족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제 손풀이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손풀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를 확인하는 용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풀이랑 제 풀이를 비교하면서 본인이 풀이법이 조금 더 간결하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조금 더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조금 더 사고를 좀 확장시키는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아무래도 이제 스스로 한다라는 거에 조금 어렵죠. 성인인 저도 이제 뭐 누가 이끌어줬을 때, 저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누가 이끌어줬을 때 조금 더 편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이끌어서 학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은 수업 시간이 시작하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지난 배웠던 내용 자체를 뭐 오늘에 다시 사용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누적 복습을 하면서 머리를 깨워주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물론 수업이 마무리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빈칸이라든지 또는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이 완벽하게 여러분 것들로 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외에 이제 클리닉이 함께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별로 조교 1명당 최대 4명의 학생들을 꾸려서 그 주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미니 테스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객관식의 이제 주간지랑 그 다음에 서술형의 주간지를 해결을 하게 될 거고요. 조교 친구들이 이제 저희 조교 친구들이 직접 작성을 한 거예요. 주간지는 몇 % 정도가 이제 성취도를 보였는지, 숙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숙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언제 검사를 받으러 오겠다, 아니면 좀 이해가 부족한 친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같이 풀면서 해결을 했어요 라는 이 모든 내용들을 어머님들도 이제 학부모님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물론 저에게도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조교 친구들이 이제 클리닉이 끝날 때마다 매번 이제 이 학생은 이 내용 다른 내용은 괜찮은데 이 내용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선생님의 손길이 좀 필요해요. 라는 연락이 오게 되면 저와 학생이 따로 시간을 맞춰서 개별적으로 제가 직접 진행하는 SOS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화학에 대해서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닉 시간에 와서 이제 질문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순간순간 생기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직접 카톡을 해주시면 오픈 카톡으로 만들어서 제가 매번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형태로, 질문을 받아주는 형태로 관리하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고등학생을 앞두고 이제 조금은 설레기도 하고 조금은 두렵기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루는 모든 성취들이 모여서 이제 얻는 게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하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방학 통합과학 OT를 맡게 된 강사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2학년 혹은 3학년에 화학 1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광문고를 계속 담당하고 있다가 올해는 광문고와 배제고를 담당하게 된 김경웅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통합과학에 대해서 이제 제 커리큘럼을 소개하기 앞서서 이 새로운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은 무엇이 바뀌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과거의 교육과정입니다.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으로는 크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내신에서 나오는 형태는 학교마다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광문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광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오케이 1학기 중간고사 1단원,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여기 중간까지,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 나머지, 2학기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제 광문고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통합과학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게 되면은 4가지 과학으로 나뉘게 됩니다. 물, 화, 생, 지 이렇게 이제 4가지 과목으로 나뉘게 될 텐데, 이 통합과학 내에서도 역시 이 물리와 화학과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챕터씩, 물리 한 챕터, 화학 한 챕터, 생명과학 한 챕터, 지구과학 한 챕터, 이렇게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 하나씩, 1학기 기말고사 하나씩,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나씩 이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마 개정 교육과정으로 간다고 해도, 세상 교육과정으로 간다 해도 아마 이 기조는 학교별로 지켜왔던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걸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2022년 이제 학생들이 배우게 될, 예비고1 학생들이 배우게 될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자면은,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는 기존에는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통합과학이 이제 통합과학 1, 2로 나뉘게 되면서 2개의 단원이 추가가 됩니다. 먼저 앞부분에 과학의 기초라는 파트가 하나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과학과 미래사회가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기초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뭔가 양이 많아졌네. 근데 그렇다 하셔도 이 과학의 기초 파트라는 친구 자체가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학생들이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위라든지 단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단위에 대한 스케일, 규모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는 게 과학의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칭부터가 과학의 기초인 만큼 학생이 다가가는 데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파트는 아니라서 충분히 학생들이 잘 따라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에 추가된 과학과 미래사회입니다. 과학과 미래사회는 명칭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웠는데, 이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기술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의 활용과 과학기술의 발전과 쟁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가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거기에 이제 뭔가 하나씩 추가됐구나 요 정도만 받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교육과정의 통합과 수업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수업의 포인트도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념의 시각화인데요. 개념의 시각화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특히 이 과학이라는 과목에서, 특히 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에서 이 개념이라든지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애매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생명에서 배우는 뭐 세포의 생김새라든지 그리고 화학에서의 뭐 원자의 개념이라든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은 친구들이라서 쉽게 뭔가 상상이 안 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다가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학생들의 상상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각 자료라든지 예시를 통해서 던져주겠다라는 의미에서 개념의 시각화라는 포인트를 잡아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깔끔한 풀이입니다. 이 깔끔한 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합과학은 비교적으로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이 과학이라는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빠르게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깔끔한 풀이가 어느 정도는 필수적으로 좀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를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이 깔끔한 풀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학 계산을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과학에서 던져준 어떤 이 의미의 해석적인 부분과 좀 연관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A하고 B가 주어져 있는데 이 A하고 B가 각각 얘는 X라고 해볼까요? 얘가 X만큼 주어져 있고 이 B라는 친구가 45개 정도 주어져 있다고 쳐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걸 던져주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A하고 B가 있어. 여기 A하고 B가 있는데 A는 X개만 있고 B가 45개만큼 있어. 그리고 내가 뭘 알고 있냐면은 이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고 있어. 자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냐면은 25%야. 자 그럼 이 전체 중에서 A가 25%니까 X는 얼마니? 이런 식의 계산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의 계산이 있을 때 학생들이 다가가는 데는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 의미적으로 해석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 A하고 B가 있는데 이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인 거네. 얘가 25%를 차지하는구나. 그러면은 바꿔서 말한다면은 A가 25%면은 B는 75%를 차지하는 거겠다. 그럼 얘는 75%만큼은 차지하겠어. 그러면은 얘하고 얘는 3배만큼의 차이가 발생해야 될 거야. 그래서 X는 15야. 이런 식의 형태를 이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깔끔한 풀이를 썼습니다. 이 깔끔한 풀이라는 거는 당연히 계산 자체의 깔끔함도 있지만 이 친구를 다가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얘를 식을 외워야지가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깔끔한 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논리화학인데요. 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계산들, 이거 계산 왜 이렇게 했지? 그리고 제가 드린 예시들, 이 생명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드린 예시들 같은 거를 이제 왜 이런 논리를 썼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준다는 의미에서 논리의 과학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번째는 신유형 대비입니다. 사실 이 신유형 대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통합과학에서 개정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추가된 단어에 대한 문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제가 다 대비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유형 대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다음은 제 방학 동안 진행된 커리큘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8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은 1주차에는 자연의 구성원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통합과학을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앞에 과학의 기초라는 파트가 있지만 그 과학의 기초가 어느 정도 물리하고 좀 맞닿아 있어서 그 파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3주차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는 자연의 구성원소라는 파트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소의 주기성과 화학결합. 여기 파트는 화학 파트입니다. 화학 파트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3주차하고 4주차는 물리 파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된 과학의 기본량과 기존에 있었던 중력의 운동과 운동발 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5주차에는 생명 파트를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주차 생명 시스템의 전부의 흐름이라고 해서 이 1학기에서 배우는 생명 중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다 라고 볼 수 있는 파트를 좀 한 주 동안 주구장창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7, 8주차 같은 경우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통합과학 2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합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인데 왜 우리가 겨울방학에 배우냐? 이 파트 자체가 이제 통합과학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라서 얘는 사실 겨울방학 때 미리미리 적용해 보면서 요렇게 하는 거구나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여기 7, 8주차에 제가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방학 동안 이제 8주 수업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제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하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거 이제 클리닉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질문 어떻게 받아줄 거냐 그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가장 큰 특징은 이제 1대3 클리닉 시스템입니다. 1대3 클리닉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우리 조교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3명이 옵니다. 학생이 이제 정해진 시간에 저희가 신청을 미리 받을 겁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학생이 딱 정해진 시간에 오게 되면은 이 조교쌤이 딱 신청한 학생 3명하고만 클리닉을 따다다다다닥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학생들이 뭐를 진행을 하느냐 보통 이제 주간지를 풀게 될 겁니다. 이제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나가는 어떻게 보면 프린트 유인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린트가 이제 나가게 될 건데 이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학생들이 이 과학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수업 시간에 막 이해가 돼도 결국엔 머릿속에 안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 개념을 완벽히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 개념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간지에는 기본적으로 OX 문항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주간지 빈칸이죠. 네, 빈칸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2개가 나가게 될 건데 첫 번째는 OX와 빈칸만 모아놓은 형태의 주간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시중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별 문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이 2가지의 주간지를 받게 될 거고 이 2가지의 주간지 같은 경우는 각각 제 예상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게 제가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오게 되면은 이 주간지 2개를 풀고 이제 채점을 하고 나서 조교쌤한테 모르는 거 질문 받는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매주 숙제가 나와야 될 건데 그 숙제에 대한 피드백 또한 이 시간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1시간 정도 이용해서 이렇게 1대3 클리닉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특징을 좀 더 보게 되면은 그 다음은 1대1 카톡방 운영입니다. 1대1 카톡방 운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을 하고 나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라든지 혹은 클리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학생별로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제 1대1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제가 학생이 질문 남겨놓으면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 뭐 항상 24시간을 대기할 수는 없어서 제가 깨어있는 시간에는 최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습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복습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에 했던 내용들을 뒤에서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한 내용들을 학생들이 원하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는 식으로 복습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은 필기노트 제공입니다. 사실 이 필기노트 제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시행을 했었고 이 학생들이 봤을 때 이 필기노트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필기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제가 수업에 대한 강의 필기노트가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내신으로 가게 되면은 수업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전체 시험 범위 정리 노트에서 이렇게 2가지가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공이 되면서 제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 통합과학 수업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비고일 학생 학부모님들, 저는 생각의 차이 예비고일 통합과학 정규반 설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생각의 차이 시너지 팀에서 지구과학 파트를 맡고 있는 강사 곽민재입니다. 먼저 커리큘럼 소개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개정통합과학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하고 넘어갈 텐데요. 기존에는 통합과학이 고1에서만 내신으로 배웠다면 지금 개정통합과학에서는 고1에서도 내신으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거를 수능장에서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정통합과학에 대한 중요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제가 겨울방학부터 통합과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들고 왔습니다. 커리큘럼은 크게 8주차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반이랑 금요일반 2가지로 개강이 되고요. 월요일반 같은 경우는 12월 30일 날 개강이 되고 금요일반 같은 경우는 1월 3일 날 개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통합과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모두 섞여져 있는 과학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딱 말만 들어도 물리랑 화학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사실 중등과학부터 사실 물리랑 화학 자체가 내신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렇고요, 학부모님들 그렇고요, 화학이랑 물리 파트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정통합과학 자체가 수능장에서도 만나봐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물리랑 화학 자체를 기초부터 심화까지 잘 닦아놔야지만 이제 고1에서 한 내용을 기반 삼아서 고3 때 수능 보는데도 유용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커리큘럼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차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월요일반이랑 금요일반의 커리큘럼은 동일합니다. 월요일반 같은 경우는 1주차 때 화학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도대체 이 여러 가지들을 이루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게 결과적으로 원소라는 걸로 첫 번째로 나오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이 원소에 대한 개념, 이온에 대한 개념, 원자에 대한 개념이 처음 나오지만 조금 심화된 버전으로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원자들이 여러 가지를 결합을 이루어서 어떤 물질들을 이루는지가 첫 번째 주차에 나갈 주된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아한 점이 하나 존재하죠. 2주차, 3주차는 뭔가 쉬워 보이는 지구과학이 존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이런 원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소개하는 단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합과학의 첫 번째로 들어가 보시면은 가장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될 단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훑고자 2주차 때 지구과학 파트를 넣어놨고요. 마찬가지로 3주차 때 이 별의 생성 파트가 아마도 지구과학 파트를 마주하시는 파트 중에서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파트이기 때문에 한번 훑기 위해서 3주차 때 넣어놨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물리랑 화학 파트 집중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물리랑 화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물리원, 그 다음에 화학원의 개념을 도입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합과학에 관련된 물리랑 화학이 조금 중요시 될 거다,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4주차 같은 경우는 중력에 의한 여러 가지 운동, 그 다음에 5주차 같은 경우는 운동과 충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4주차에 대한 내용이 중력에 대한 여러 가지 운동은 중학교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까먹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4주차 때 중력에 의한 여러 가지 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6주차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화환원 반응 자체가 첫 번째로 나왔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학원에서도 이 산화환원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6주차에 이 산화환원 반응도 마찬가지로 추가돼서 나갈 예정입니다. 7주차 산과 염기 중화 반응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산염기 중화 반응도 사실 중등 과정에서 이 산염기 중화 반응을 딥하게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산염기 중화 반응은 이제 고등 과정에 올라와서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화학원에서 딥하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원에서 어려운 내용 자체도 이제 수능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7주차 때 난이도가 높은 산염기 중화 반응 파트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8주차 때 물리 파트의 핵심이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이 전자기 유도 파트가 들어가는데요. 원래 이 다음에 전력 수송 파트가 들어가는데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그 전력 수송 파트는 빠졌고요. 전자기 유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던 내용의 심화 과정이 이제 통합과학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설날 1주차는 휴강하고 12월 30일 그 다음에 1월 3일부터 총 8주차로 진행되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통합과학의 각 파트별 학습 포인트를 정리를 해봤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측하실 텐데요. 기본적인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그 상황별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문제 풀이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물리학의 기본은 물리 용어와 개념 이해를 한 후 공식을 암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풀이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실전 응용 능력을 키워서 고등 물리학을 추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는 기본 개념, 두 번째로는 그때 공식 외우기, 세 번째로는 그 공식으로 여러 문제를 풀어보기. 제가 이번에 겨울방학의 통합과학에서 이 순서로 물리 파트를 나갈 예정입니다. 화학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화학은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이 적용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개념 이해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주관식문학으로 취약한 개념파, 통합적 사고로 응용력을 향상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생각, 충분한 사고력이 그리고 응용력이 필요한 단원이다,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내신으로 넘어와서는 교과서 부교재가 중요한 단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이랑 지구과학은 사실 통합과학 내부에서만 봤을 때는 난이도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높지 않고요. 어느 정도 암기성 문제로 풀리는 경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합과학이 수능으로 넘어가고 나서는 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도 고2 때 배우는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의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지엽적 개념은 당연히 면밀하게 정리해 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지엽적 개념을 어떤 자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 자료를 보고 이 개념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 개념은 중에서 이런 부분을 사용하겠구나를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문제풀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개념 암기가 가장 중요한 파트가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파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리, 화학이 중점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신을 들어가면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파트가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도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다뤄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진행하려는 정규반 시너지팀의 관리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주간 학습지, 즉 주간 숙제를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그럼에 따라서 아이들이 사실 따라오기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잘 따라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이 위클리 테스트, 주간 테스트로 매주마다 확인할 수 있고 그럼에 따라서 그 결과값을 어머니들이 확인할 수 있게 주간 리포트라는 수업 끝난 이후에 보내드리는 2주에는 이런 수업을 했어요 라고 보내드리는 리포트에 주간 테스트의 결과치도 보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한 번만 듣고 개념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업 영상 매주마다 녹화를 해서 바로바로 주간 리포트에 포함해서 드릴 겁니다. 사실 이 복습 영상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들 개인적인 핸드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 리포트는 마찬가지로 1대3 클리닉이랑 연결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이 1대3 클리닉은 크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간지, 두 번째로는 숙제검사, 숙제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간지 같은 경우는 매 주마다 와서 추가적으로 퀄리티가 좋은 제가 직접적으로 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강제성이 조금 필요하고요. 학부모들이 믿고 맡겨주신 만큼 어느 정도 빡세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입한 관리다. 그래서 1대3 클리닉이 뭐냐? 저희는 이거를 부스트 클래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조교 혹은 제가 3명의 학생을 맥시멈으로 받아서 직접적으로 밀접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지랑 그때 숙제검사를 각각의 한 명이 3명을 맡아서 번갈아 가면서 맡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효율성 있도록 공부를 학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한 숙제 및 주간지에 대한 성취도도 이 주간 리포트에 클리닉이 마친 이후로 어머님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갔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어머니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마찬가지로 주간 리포트는 두 번으로 보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끝나고 위클리 테스트 및 수업 내용, 그 다음에 클리닉 끝나고 즉 부스트 클래스 끝나고 성취도 및 참여 여부 그리고 여러 가지 코멘트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너지 팀 같은 경우는 열정을 담아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괴롭히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고 맡겨주신 만큼 열정을 가득 담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합과학 설명을 맡게 된 노현주 강사라고 하고요. 우선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하면 선생님은 대학교부터 대학원까지 통합과학이랑 물리학 쪽을 교육적으로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한다면 단순히 과학을 잘 풀고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왜 이 부분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물리를 잘하고 과학을 잘하고 통합과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잘 볼 수 있는 건 맞지만
저의 초점은 항상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지점에서 자꾸 막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고민한 결과를 같이 나누고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과학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마주하는 과목인데 이 비중이 내가 아직 준비된 것에 비하면 비중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어느 정도 내가 학년이 좀 크니까 나 이제 곧 대학 가는구나.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꽤나 중요하고 이게 정말 내가 대학 가는데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깨달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꽤나 열심히 하는 편인데 고등학교 1학년은 아직 내가 중학교를 막 졸업했고 뭔가 떨리긴 한데 이런 탐구 영역을 처음 만나다 보니까 첫 학기 첫 내신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요. 그런데 또 생각보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교과 반영 비중이 좀 높았는데 이제 얘가 요즘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크게 그 배점이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준비한 것 대비, 내가 노력한 것 대비 성적은 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 좀 높다는 것이 가장 힘든 지점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막연히 국, 영, 수 이 세 가지는 중요해라고 중학교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가 공부에 시간을 되게 많이 써요. 과학은 조금 국영수보다는 좀 덜한 과목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시간 투자한 것 대비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이니까 공부를 좀 덜 해도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교과 시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랑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평균을 낼 때 내가 이 수업을 몇 시간 들었는지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국어나 수학처럼 지금 통합과학도 시수가 꽤 높은 편이에요. 거기다가 실험도 있는 편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은 그냥 평균적인 부분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통합과학의 시수가 높다 보니까 내가 시험을 잘 못 보게 되면 조금 커버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따라서 나는 이번 겨울방학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잘 맞아주면 거꾸로 봤을 때 내가 이 통합과학으로 좀 평균에 대한 효과를 잘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과학의 단원 구성은 여러분 때부터는 2단원이 추가가 돼서 총 6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통합과학 1과 통합과학 2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 여기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써있는 이 부분은 이전에 2015 교육과정 때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과학의 기초라 그래서 단위, 밀리미터, 그 다음에 밀리리터, cc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1단원,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쪽을 연구하는 것이 6단원인데 이 부분이 일단 공식적으로는 내신에 나오지 말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교과 재량에 따라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겨울방학 때는요. 진짜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걸 세세히 보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지금 보고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거를 더 집중해서 보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내신 대비반이죠. 그때 그때는 조금 세세한 부분을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아직은 범위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놓을 필요는 없어서 우리는 방학 특강을 하게 되면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이렇게 4단원에 더 집중을 해서 보게 될 거예요. 통합과학이 왜 어려울까?
내가 중학교 때까지는 과학을 꽤 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점수가 잘 나왔는데 왜 어렵지? 이따가 문제 유형들도 볼 거지만요. 우선 첫 번째로는 물, 화, 생, 지 4가지 파트가 나오는데 단순히 4가지 파트가 있다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요. 이 4가지 파트는 공부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 물리를 많이 공부했던 사람은요, 생물을 공부하는 패턴이 좀 어렵고요. 또 생물을 많이 공부했던 사람은 물리 문제를 푸는 패턴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를 많이 공부했던 친구가 나중에 이제 의대 갔을 때 그 공부법에 대해서 되게 놀란다고 하더라고요. 막 눈에 바른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주 보고 익숙해지는 그런 공부 패턴이 있고 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서 그 부분을 확실히 내가 숙지해야 잘 풀리는 파트가 있어서 이거는 과목마다 공부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유리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 적응하는 것이 여러분이 조금 처음에 애를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대학교, 대학원 둘 다 통합과학 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가지 파트를 계속 연습하고 왜 이 4가지 파트 공부 방법이 다르고 어떻게 해야 이걸 아이들이 편하게 풀 수 있는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좀 풀어주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통합과학이 왜 어려운가? 이거는 사실 통합과학부터 어려운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물리 1, 물리 2, 뭐 화학 1, 화학 2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문제 유형이 조금 바뀝니다. 중학교 때는 좀 단순한 사실관계를 묻는 것이 다였다면 고등학교 문제부터는 문제가 어때요?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예시문항인데 길어요. 진짜 길지 않아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읽다가 지쳐요. 뭐가 중요한지 읽다가 까먹어요. 뭐더라? 그래서 첫 번째, 길다. 이거 무슨 국어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문제가 첫 번째로 길어서 내가 이런 탐구 내용에서 요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런 문항에서 요점을 찾는 연습을 먼저 할 거예요. 이 실험이 어떤 걸 나타내고 있고 이 실험에서 내가 주안점은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단 말이죠. 따라서 형광펜 같은 경우는 항상 손에 꼭 쥘 수 있도록 하고 없으면 선생님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 긴 문제를 내가 언제 계속 봐요? 처음에 한번 보고 혹은 좀 연습하다 보면 다 읽지 않아도 중요한 파트를 딱딱 끊어서 읽을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렇게 문항이 길어지고 내가 탐구에 대해서 실제 탐구는 안 해봤지만 탐구에 대해서 읽어보면서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 꽤나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응해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요지를 빨리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천천히 보면 언젠가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는 제한 시간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푸는 법에 대해서 연습을 할 거다. 주안점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접근을 할 것이고 이것도 비슷한 예시인데요. 우리는 이런 탐구 결과에 따라서 맞다 틀리다도 있는데 너희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도 맞아. 얘도 맞아. 하면 보통 이 기역, 니은, 디귿, 선지에서 많이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료 1에 대해서도 맞는 사실도 있고 자료 2에 대해서도 맞는 사실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래서 1과 2의 인과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에 당연히 안 돼요. 우리가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랑 많은 실험 자료, 많은 탐구 자료 등을 보면서 과학을 배우지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료 해석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 풍부한 자료들과 함께 학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음에는 이제 이런 가설과 그 다음에 탐구 그리고 그 결과 이런 거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A 학생의 결론이 타당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꼼꼼히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문제집을 잡아서 푼다? 쉽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가서 선생님의 케어가 없이 그냥 나 혼자 공부한다? 쉽지 않아요. 물론 수업 시간에 이해하고 잘 푸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많이 여러 해 동안 해보다 보면 듣고 그대로 이해하는 친구들 10%? 그 다음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고 선생님의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너희가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풀면서 인과관계를 찾고 어떤 조건이 붙었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거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케어를 해줄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찾고 이것이 어려운 것은 너무 당연하지만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줄 거니까 괜찮아. 나는 이번 겨울에 이런 부분들을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연습할 거야. 뭐 이 정도만 마음을 가져줘도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사실 더 넣어놨는데 뭐 비슷한 맥락이니까 지나갈 건데요. 요거는 우리 그 교육부에서 올려놓은 그 수능 예시 문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다운받아서 풀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부분으로 수능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없고 그래서 지금 이 12문항 정도를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되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올려줬거든요. 조금만 시간 내서 한번 들어가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는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르구나. 아휴, 그래도 내가 이거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안 봐서 정말 다행이다. 이번 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마음만 가져도 절반은 온 게 아닐까 싶어요. 비슷한 내용들이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자료를 해석하고 실험을 보고 인과관계를 찾고 조건에 대해 타당한지 검열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고등학교 가서 풀 조금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다.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노력한 만큼 더 점수로 보답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시수 많다고 했죠? 내가 이거 잘 보면 평균 좋게 받을 수 있다. 통합과학의 경우는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학교 내신을 일단 우리가 먼저 마주할 거잖아요. 근데 통합과학 내신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은가 하면 객관식과 서술형을 섞어서 내요. 학교마다 달라요. 이거는 내가 어떤 한 학교를 지목해서 고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을 봤을 때 보통 한 7:3 혹은 7.5대 2.5 정도로 객관식과 서술형이 나옵니다. 객관식은 객관식 나름대로의 문항 출제 유형이 있고 주관식은 주관식대로 문제 출제 유형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같이 볼 거예요. 문항별 기출 유형을 보게 되면 이제 선택형, 우리 흔히 객관식이라고 하죠. 객관식의 경우는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문제들, 아무래도 모의고사에는 객관식이니까 모의고사의 유형에 나왔던 형태로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물, 화, 생, 지 원에서 따온 문제들도 있고 여러분부터는 이제 다시 물화생지를 여러분 수준에 맞게 문제를 편찬할 확률이 높긴 하지만 어찌됐건 예시문항도 봤듯이 전체적인 큰 폼은 우리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봤던 그런 유형들을 보게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탐구형, 실험 설계, 제시문 해설 등이 있고 문항 수는 적은 편이 아니에요. 20문제에서 24문제 정도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시간 싸움이 조금 치열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윗부분은 내가 좀 트레이닝을 자주 많이 풀면 좀 도움이 되는데 서술 단답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암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문제들 딸려 있고요. 여기서 시간 아껴서 여기서 시간을 좀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풀이 과정 중에서 내가 내 논리에 속는 경우가 많아서 개인적으로 서술 단답형은 연습을 할 때 첨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당연히 첨삭 도와줄 거고요. 첨삭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를 내용을 보면 깎이는, 그러니까 감점 처리 요소들을 학교에서 분명히 적어주지만 우리가 감점 처리 요소가 내가 쓸 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계속 틀린 부분을 체크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선생님의 케어가 필요하다. 비슷한 예시인데요. 감점 요소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는 문제에서 제시한 문자, 그리고 흐름, 그 다음에 조건들을 다 적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면, 혹은 어떤 답안지를 가지고 내가 채점하려고 하면 스스로 모순에 속아요. 객관적인 시각을 살짝 잃는다거나, 혹은 스스로 이제 이 정도는 맞는 거 아닌가?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기분이 좋지만 결국 시험 때는 그 부분에서 감점을 받아서 너무 속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던가. 따라서 서술 단답형 감점 요소에서는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적어도 우리 문항 출제 비율처럼 내가 객관식 10문제 풀어봤으면 그래도 서술형 단답형 문제 2문제 정도씩은 늘 풀고 점검받으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합과학, 그래 어려워, 실수도 많아, 그럼 나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우선 아까 말했듯이 물, 화, 생지 4가지가 섞여 있는 이 과목은 과목별로 조금 이렇게 공부하면 더 효율적인데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이런 과목의 특성별로 특화된 학습법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고 그것은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선생님이 도입을 해봤는데 되게 좋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금속의 특성, 알칼리 금속 이런 것들 특성들 볼 때 표로 정리해 줄 수도 있어요. 얘는 부르다, 칼로 잘 썰린다, 물과 반응한다 이런 것들을 써줄 수 있는데 그 텍스트로만 보면 이걸 정말 달달 암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실험들 하나하나를 실제 보여주면요, 그 실험이 끝났을 때, 실험 영상이 끝났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알칼리 금속에 대한 특성을 몇 주가 지나도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학 쪽은요, 실험을 좀 보여주면 기억에 오래 남아요. 물리는요, 실험을 보여준다고 해서 막 와닿고 눈에 기억나지 않아요. 왜냐면요, 화학은 막 터지고 색깔 변하고 막 이러니까 보여줘도 좀 다채롭고 오래 기억에 남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에 나오는 운동이나 내가 이 추를 수평으로 던질게요 했을 때 나타나는 운동이나 보고도 그렇게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때 과목별로 또 실험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트가 있었고 오래 기억하는 파트가 있어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어떤 것들은 내가 눈으로 직접 봐서 시각적인 효과로 이미지가 강하게, 어떤 부분들은 선생님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그런 흐름이 이해가 되게, 또 어떤 파트는 그 유도 과정을 보여준다거나 해서 어떤 논리의 배경을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 과목별로 내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겨울방학 때는 아까 말했듯이 너무 세세하게 하면 힘들고 지쳐요. 그래서 내가
너희가 다른 쪽으로 빠지려고 하면 계속 잡아올 거예요.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거, 여기에서 나오는 뿌리가 많은 것 쪽으로 설명을 해줄 거니까 대표 유형들부터 꼼꼼하게 잡아간다. 그게 내가 이번 겨울방학에 다질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고득점 전략이라고 해서 방금 이제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이 이제 함정을 파는 파트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주관식으로 냈을 때, 그때 물리 같은 경우는 어떤 공식을 이해하고 전개해서 최종적으로 그 공식의 흐름을 봐서 답이 나오는 유형.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흐름으로,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그 관계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생물과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 흐름을 묻는다기보단 조금 단답형으로 떨어질 때가 많아서요. 과목별로 각각의 고득점 전략은 따로 있다. 이거는 이제 수업 들을 때 더 자세하게 말해줄게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연구했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통합과학을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공부를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이 도입을 시켰을 때, 선생님이 한 14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효율이 높았던 순서들로 공부를 가르쳐서 가능하면 머리에 오래 남는 수업을 할 것이고, 가능하면 지루하지 않게 할 것이고, 그래도 내가 가성비 좋았다, 이 시간 투자해서 이 정도 얻어냈으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을 수 있게 끌어줄 거예요. 그래서 노트 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줄 것이고, 판서를 보게 되면 귀엽기도 하고 예쁘기도 합니다. 지금은 판서를 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서 좀 군더더기 없이 설명을 해줄 거고요. 이제 그 연관 개념들을 많이 물어봐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물, 화, 생지가 섞여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각 과목 간의 연계관계라든지 한 주제로 파생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잡아줄 거고, 마지막으로 이 서술형에서 너희가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을 연습시키고 선생님이 직접 첨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떤 부분이 강한지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내가 그래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은 방학 특강 때 부담감을 그렇게 많이 주고 싶진 않아요. 최대한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양,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양. 그래서 단순히 양을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정말 흥미있는 주제들로 구성된 자료들을 가지고 과제를 내주고요. 수업 중에는 우리가 사실 수업만 잘 알아들어도 절반 이상은 하거든요. 수업 중에 내가 다른 쪽으로 정신이 팔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통 솔직히 수업 중에 잠깐 어디 갔다 오신 적 있지 않아요? 수업 듣는데 잠깐, 진짜 잠깐 어디 갔다 왔어. 마치 꿈을 꾸듯이. 근데 한 번만 갔다 와도 수업의 맥락이 놓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당연히 중간중간 딴 생각한다거나 시선을 쫓아갔는데 칠판이 아닌 곳을 보는 경우는 다 찾아내고요. 두 번째로는 필기를 잘 했는지, 예쁘게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집중용으로 잘 보고 있는지 필기를 좀 확인하는 편이고, 백지 테스트를 보는데 오픈북으로 봐요. 내가 암기력이 딸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북으로 보고, 오픈북을 보되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찾아본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후에는 선생님의 강점 중에 하나는 질의응답이거든요. 굉장히 밀착하게 학생들과 있는 편이어서 내가 아이들과 소통이 자유롭고, 그리고 질문을 하면 바로바로 답변이 오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에 내가 좀 과학을 재미있게, 그리고 가까이서 케어 받으면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생님이랑 같이 시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챙겨줄 테니까 한번 내가 이번 겨울방학 통합과학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고민해보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학원에 주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예비 고1들을 대상으로 이번 겨울방학 때 통합과학과 그리고 기초물리학을 가르치게 될 신창훈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처음 시작부터 조금 좀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제 1학년 올라가는데 통합과학은 알겠는데 기초물리학은 뭐지? 하는 좀 의문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물리학은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중학교 과정을 이제 배우면서 과학을 공부하는데 물리 관련된 지금 단원들이 나왔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통합과학을 선행을 충분히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지금 기초물리학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통합과학 내신 대비로 통합과학 수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번 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중학교 때도 지금 물리를 어렵게 했는데 왜 지금 통합과학 1학년을 건너뛰고 2학년 때 하는 기초 물리학을 배워야 하지? 라는 또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통합과학 자체가 지금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4개 과목을 하나로 지금 모아놓은 과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각의 내용들이 좀 지엽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현상이 있으면 그 현상이 어떤 원리가 그런 식으로 발생이 돼서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워낙 지금 하나의 4개의 과목을 하나의 과목으로 지금 응축시켜 놓다 보니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딱 하나의 현상만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이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단원을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물리학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운동량과 충격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힘과 에너지 1단원에서 평형과 안정성에서 힘에 관련된 내용 배우고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 배운 다음에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을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단계적으로 속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힘이 무엇인지에서도 알게 되고 F는 ma 이런 뉴턴의 운동 법칙, 이 법칙을 알게 되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지게 되거든요. 중력장 내의 운동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총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알게 되면 더 중력장 내의 운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힘 그리고 운동 법칙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워야 그 다음에 비로소 중력장 내의 운동을 자유자재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 바로 중력장 내의 운동 이거를 통합과학에서 바로 다루다 보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안 그래도 지금 물리 관련된 파트를 좀 힘들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바로 통합과학에서 이런 물리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게 되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이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고 내년 3월에 내신 대비반 통합과학 들어가도 충분히 내신 대비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물리학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은 바로 과감하게 지금 기초 물리학 과정 굉장히 좀 기초적인 것부터 어려운 건 하지 않을 거예요. 기초적인 물리학에 대한 개념을 쌓아갈 거니까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이 있다면 기초 물리반 한번 개강할 테니까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과학이 이제 2022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최근에 교육부에서 이제 22년으로 교육과정이 바뀌었으니까 통합과학 문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낼게 하면서 예시문항 12개를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통합과학에는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4개 과목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지문들을 보니까 물리 따로, 화학 따로, 지구과학 따로, 생물 따로 이렇게 각 과목들을 따로따로 물어보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물리랑 지구과학을 하나의 개념으로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내고 생물과 화학을 하나의 개념으로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내고 그래서 대부분의 각 과목들의 개념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문제로 지금 출제를 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시 문항을 하나 볼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교육부가 발표한 예시 문항인데 이게 어떤 걸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물리학에서 배우는
스펙트럼 분석. 그래서 너 스펙트럼 분석 할 수 있니? 라는 걸 물어보는 거. 플러스 지구과학에서 물어보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어떤 원소를 내뿜느냐라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해서 지구과학에서 너 그러면 이 행성에서 나오는 스펙트럼을 한번 분석해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별이 어떻게 지금 진화 과정을 거쳤니?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와 지구과학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문제로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좀 주목해야 될 점이 통합과학에서 지금 학습 목표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몇 개만 지금 추려왔는데 끝부분이 지금 어떻게 끝나냐면 물질을 추론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 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끝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할 때 내신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렇게 문제를 내실 겁니다. 이런 학습 목표, 비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추론할 수 있다. 이런 학습 목표를 교육부가 내놓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분명히 이 교육 목표를 가지고 서술형 문제를 낼 때 어떤 현상을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설명하시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해석해 보시오.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렇다면 이 현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추론해 보시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신에 있어서 서술형 문제에서 다시 한번 내신에 있어서 서술형 문제에서 난이도가 좀 상승할 것이라고 좀 예상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과정의 그 내용을 봤을 때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서술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각 단원들이 합쳐진, 그래서 각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생물도 그렇고 지구과학도 그렇고 각 단원의 그 개념들을 종합해서 사고하고 한번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 볼 수 있는, 그렇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업 시키고 각 개념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서술형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서술형 문제들을 많이 좀 내줄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1번 같은 문제는 어떤 거냐면 중력장 내의 운동에서 이 중력장 내의 이 물체가 운동을 하면 에너지가 변환이 될 텐데 그 에너지가 환산이 될 거예요. 그럼 그 환산이 되면 그거를 기본량과 단위로 좀 알바르게, 만약에 센티미터가 있다면 미터로 바꿔서, 만약에 10kg이 아니라 g이라면 킬로그램으로 바꿔서 단위를 알맞게 환산하는, 그래서 총 통합과학의 3단원과 1단원의 내용을 종합해서 풀 수 있게,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아니면 지금 1단원, 통합과학 1의 1단원, 3단원의 내용 더불어서 통합과학 2에 나오는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까지 추가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다면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고 자기 한번 생각해보고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서술해보는 이런 문제들을 좀 많이 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 속에서 통합과학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학습 목표는 이렇게 잡을 겁니다. 각 연계 문제들, 그리고 내신에서 고난이도로 출제될 서술형 문제를 대비해서 내신에 있어서 고득점을 한번 노려보자 하는 것을 좀 목표로 잡을 거고요. 정규 수업과 클리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70분 정규 수업 제가 이제 개념 수업 할 거고요. 나머지 30분 동안은 정규 수업에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서 다른 타 단원 아니면 다른 타 과목들과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제가 제시를 해서 이렇게 다음 단원에서 배울 수 있는 지구과학, 다음 단원에서 배울 수 있는 화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물리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 있지만 이 내용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제시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선행된 내용도 포함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단원을 배우고 있는데 3단원에 나올 내용도 지금 미리 끌어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다시 나중에 3단원에 들어와서 선생님이 그때 얘기한 거 기억하니? 2단원에서 했던 얘기? 그거 지금 우리가 배우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 연결이 돼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쌓이다가 보면은 서로 연계하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연습이 충분히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좀 대응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70분 정규 수업, 30분 관련된 연계된 내용을 제시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1시간 동안은 40분 동안 제가
그 연계가 될 거라고 제시한 그 이슈에 관한 내용들, 그 연계가 예상되는 그런 내용들을 또는 한번 또 서술형으로 한번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한번 스스로 한번 써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풀이가 끝나면 나머지 20분 동안 제가 해설해 주면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좀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해설하면서 마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과학에 대한 지금 개념 그리고 전체적인 베이스업을 노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수업만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종료 후에 자기가 한 번 더 그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재료 제공 나갈 거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과 별개로 클리닉도 진행이 될 겁니다. 클리닉은 제가 내준 자기주도 학습 자료 돌아와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정규 수업, 지난주 정규 수업 때 배웠던 내용들 빈칸 채우기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 다음에 30분 테스트, 제가 지금 연계 예상 문제랑 서술형 문제를 포함한 30분 테스트를 볼 거고요. 그 테스트가 끝나면 그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어떤 점이 부족한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1대1 또는 다대1로 같이 해설 강의하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통합과학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기초 물리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 물리학을 수강하는 목표는 딱 두 가지로 잡을 거예요. 네, 통합과학에서 물리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겠죠.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기초 원리부터 습득을 해서 다시 통합과학으로 넘어갔을 때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 수 있게 그런 능력을 기름으로써 통합과학을 이제 내년 3월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문제, 보통 통합과학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제들이 물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이도 문제들, 고득점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라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잡을 거고요. 그 두 번째는 또 장기적으로 보자면 1단원이 끝나고 2단원이 넘어갔을 때 지금 물리학과 지금 통합과학이 연계가 굉장히 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통합과학에서 물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습니다. 네, 가장 적은데 지금 연계되는 그런 과목도 많지가 않아서 통합과학만 하고 나서 물리학을 넘어가면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물리학에서 1단원 역학 파트가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비중도 많고 네, 그런데 지금 교육 과정상 통합과학에서 물리학을 넘어가는데 그런 물리학을 할 수 있는 베이스를 키워주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교육 과정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2학년 넘어가면 학생들이 물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물리학에 대한 기초를 쌓아 놓으면 2학년 넘어가서 물리학을 이제 제대로 하게 될 때 그럼 진입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좀 목표로 잡아서 한번 기초 물리학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아까 봤던 거 넘어가 보면 이렇게 총 물리학과 관련된 그런 단원들이 5개가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만 가져온 건데 이 각각의 내용들을 그냥 통합과학에서 원리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문제풀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을 때 분명히 실수를 하거나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 그 단계를 넘어서 올바르게 원리를 습득해서 이거구나 하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물리학 반이 총 9주차죠, 9주차인데 아무래도 1단원 역학 파트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통합과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1단원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5주차 할 거고요. 그리고 6주차, 7주차 동안 2단원, 8주차, 9주차 동안 3단원에서 총 물리학 한 파트를 다 지금 한 사이클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 전체를 한번 다 하는데 대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통합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금 주로 목표로 잡아야 할 것은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통합과학과 연계된 단원들, 만약에 예를 들어 평형관정성, 뉴턴의 운동법칙, 작용반작용, 이런 전기적 특성, 전교회로 약간 이런 단원들은 더 힘을 줘서 수업을 물론 진행을 하겠지만 따로 클리닉을 운영해서 더 문제풀이를 더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클리닉은 총
7개의 단원으로 나눌 건데 다 지금 통합과학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과목들만 쭉 추렸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들은 정규 수업과 별개로 클리닉 때 한 번 더 문제를 풀이를 해서 통합과학을 3월에 넘어갔을 때 물리학과 관련된 파트에서는 자신 있게 모두 풀 수 있도록 따로 지금 문제를 더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물리학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 거냐 하면 학습 목표는 통합과학과 연계된 단원을 집중 학습해서 3월에 통합과학에 넘어갔을 때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물리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서 통합과학의 고득점을 목표로 한다라는 것을 목표로 잡을 거고요. 네, 정규 수업과 클리닉으로 역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정규 수업 때는 총 3시간으로 나눠서 1시간은 40분 수업 그리고 20분 동안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빈칸 채우기 할 거고요. 그리고 30분 동안 수업하고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유형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을 연습해보는 시간이 좀 충분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분 수업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기초 유형부터 먼저 연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유형은 이렇게 푸는 거야 아니면 다른 유형도 있어 하는 유형 분석 시간 30분 가질 거고 또 그 다음 실전 유형 연습해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네, 그리고 역시 끝나고도 또 자기주도 학습 자료 제공되는데요. 이때 약간 1단원, 2단원, 3단원별로 준비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원에 맞춰서 각각 한번 해봐야 될 것들 모아서 자기주도 학습 자료로 나갈 거고요. 그래서 클리닉 때는 지금 자기주도 학습 자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개념 확인 체크 한번 빈칸 채우기라든지 OX를 한번 체크 한번 하는 시간 가지고 지금 1단원, 2단원에서 지금 통합과학과 연계된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역학 파트나 전기 파트 이 두 개로 나눠 가지고요. 역학 파트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운동 방정식 세우고 이 물체상의 이 상황에서 어떤 힘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려보는 자유물체도를 그리는 연습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전기 파트에서는 전기 회로를 분석하는 것을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회로 분석하는 연습, 그리고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습, 다 지금 통합과학과 연계된 그런 과학 과목들에 대해서 클리닉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하고 난이도, 자기가 좀 자신이 없다 하는 학생들은 좀 쉬운 문제 아니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선택해서 유형별로 한 문제풀이 해보고 다 모든 활동이 끝나면 또 역시 테스트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끝나면 저와 같이 한번 점검해보고 미비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활동을 한 번 사이클을 돌던지 그래서 점검을 해봤는데도 좀 계속 되지 않는다 하는 학생들은 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목표를 확실히 잡은 거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클리닉 시간에 지금 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 운동 방정식 세우고 자유물체도 그리는 연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물리학도 지금 다 끝나고 통합과학 넘어가서도 똑같이 운동 방정식 세우고 자유물체도 그리는 거 통합과학에서 운동량과 충격량 할 때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통합과학을 포기하고 기초 물리학 지금 했는데 제일 중요한 이거 두 개를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 아니면 전기 파트에서도 해야 되는 거, 이 네 가지 꼭 해야 되는 고난이도 득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활동들은 클리닉 때 이제 점검을 해보면서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지금 통합과학과 기초물리학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좀 두려움이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통합과학보다는 기초물리반 수강하시고 그러고 나서 내년 3월에 통합과학 내신 대비반 들어가도 늦지 않을 거고 오히려 충분히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통합과학을 수강을 하는데 통합과학이 좀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서술형 문제가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한 서술형 문제 많이 풀어보는 연습 많이 할 거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다. 내신 대비해서 충분히 대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 알찬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들에게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직관적 물리학 박용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강의를 가져왔는지 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고1 친구들에게 좀 굉장히 중요한 방학이 될 텐데
특히 이제 고1 친구들은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서 교육 과정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게 될 강의는 이 고1 친구들 대상으로 개정된 통합과학과 그리고 2학년 때 배우는 개정된 물리학 과목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이 물리학에서 배우는 단원이 3가지거든요. 역학하고 전자기학, 파동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배우는데 통합과학에서도 이 2가지 단원에 대한 거는 공통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 통합과학하고 물리학에서 둘 다 다루고 있는 공통적으로 다루는 역학하고 전자기학을 좀 탄탄하게 끝낼 수 있는 강의를 가져왔고요. 이거 반 같은 경우는 통합반하고 심화반 2가지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반의 취지는 사실 잘하는 친구들이 들어도 되고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처음 듣는 친구들이 들어도 되는 정말 노베이스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강의고, 심화반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리학을 학습을 해본 적이 있거나 과학 과목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반입니다. 그래서 통합반 같은 경우는 정말 꼼꼼하게 개념 전체적인 부분을 다루게 되고 문제도 기본적인 문항을 베이스로 풀게 될 겁니다. 근데 심화반 같은 경우는 반면에 개념은 조금 더 컴팩트하게 압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좀 심화적인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심화반에서 기본 문제를 아예 안 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통합반에서 심화 문제를 아예 안 푸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둘 다 풀기는 하되 그 문제의 비율을 제가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진 친구들이라도 통합반에 들어와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방학 때 수업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컨텐츠들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통합반하고 심화반으로 나눠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두 반이 회차가 다릅니다. 통합반 같은 경우는 총 8회차로 진행이 되고 심화반 같은 경우는 한 주가 많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진행 상황은 똑같습니다. 통합반 같은 경우는 역학,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단원인 역학에서 5번, 그리고 나머지 3번의 전자기학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는 역학이 한 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까지 풀어보면서 좀 실력을 기르는 시간이 한 번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학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봐서 기준 점수가 더 넘게 나오면 이 심화반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꼼꼼히 하고 싶으면 이 점수가 높게 나오더라도 통합반 선택해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직관이라는 부분이에요. 직관은 제가 아까 처음에 제 소개를 드릴 때 직관적 물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직관이라는 게 사실 되게 평소에도 많이 쓰이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맛있다고 표현을 할 때 뭐 간은 어떻고 뭐 질감은 어떻고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 딱 먹은 다음에 야 이거는 백종원이랑 안성재가 와도 칭찬할 맛인데? 딱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딱 와닿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직관이라고 부르는데 물리학에서도 이런 직관이 통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두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이 A라는 자동차는 3초 동안 8m를 가고 B라는 자동차는 2초 동안 5m를 갔다. 그리고 이 두 자동차의 속력을 비교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는 공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물리학을 처음 배우면 보게 되는 공식인데 아마 되게 이런 거 보면은 어지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속력의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3분의 8이 되고 아래 거는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분수를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지 말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속력이 빠르다는 걸 직관적으로 해석하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건데, 그럼 이 둘의 시간을 한번 동일하게 맞춰보자는 겁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이 A 자동차는 3초 동안 8m를 가니까 그 다음 3초 동안도 8m를 가겠죠? 그러면 6초 동안에 16m를 갈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B는 2초 동안 5m 가니까 뭐 그 다음 2초 동안도 5m 가고 그 다음 2초 동안도 5m 가서 B는 6초 동안에 15m를 갈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간인 6초 동안에 이동거리는 A가 더 많이 움직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의 속력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이제 물리학을 싫어하고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공식에 대입해서 풀기 때문인 건데, 이걸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은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물리 공식을 모르시는 분이 분명 계실 텐데 이 두 개를 풀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걸 통해서 유연하게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면 이 물리학이라는 것도 굉장히 쉽고 재밌게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수업에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통합과학과 물리학을 적용을 할 예정이고, 저는 이제 메인 교재를 2가지를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서랑 유형서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직관이라는 거를 개념에 녹여내고, 그리고 그 개념을 통해서 실전 문제를 푸는 과정을 개념서에서 저랑 함께 수업에서 배우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숙제로는 이 개념에서 배운 유형들, 여러 가지 유형들을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번째로 강조하는 내용은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는 특히 뭐 학원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과외나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둔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왜 그만뒀는지를 물어보면은 보통은 학원 수업이 일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뭔가 이게 나한테 맞춤이 아니라는 거가 가장 큰 불만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소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 상호작용인데, 수업을 아이들이 보통 학원을 갈 때 수업을 들으러 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참여하러 간다고 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만큼 수업을 진행할 때 아이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 뭐 물어보면서 아이들의 생각도 듣기도 하고, 그런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좀 맞춤형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게 아무리 진행을 하더라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문제나 궁금한 개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클리닉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마다 클리닉 가능한 뭐 요일이나 시간을 보내주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작성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면 그때 시간에 맞춰서 한 팀당 한 2명에서 3명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클리닉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궁금한 개념이나 문제를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해설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관련된 개념, 좀 추가적인 문제나 그런 것도 내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2가지는 아이들과 저랑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언어적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비언어적인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소통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숙제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것도 하나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문제를 푼 걸 보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과정으로 풀었는지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저는 저한테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그 개인별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게 되면 자주 틀리는 유형이나 어려워하는 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 문제를 제공하면서 같이 소통을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건 이 숙제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숙제검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동그라미 친 거, 맞은 문항은 잘 안 보고 틀린 문항은 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틀린 거는 당연히 내가 틀렸으니까 다음에 맞춰야지 하는 생각으로 복습을 꼼꼼히 하는데, 내가 맞춘 문항은 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보질 않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기억에서 A는 10보다 크지 않다고 출제가 됐는데 학생 3명이 다 각기 다르게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정답을 맞추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이게 만약에 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학생 2, 학생 3 모두 정답을 맞추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분명히 둘 중 한 명은 문제를 잘못 풀었는데 답은 둘 다 맞추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친구들이 내가 문제집에서는 답을 많이 맞췄는데 막상 시험장 가니까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하고 숙제 검사를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맞춤 문항까지 모두 다 체크를 해서 그 아이들이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혹은 잘못 풀었는데 맞췄다고 채점하진 않았는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다 확인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은 조교 선생님을 따로 두지 않고 저 혼자서 오로지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피드백을 입체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이 생각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생각은 제가 특히 이 소통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why랑 how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왜 그렇게 풀었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니?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뭐 그냥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왜 그러니, 왜 어떻게 했니를 물어보게 되고, 그럼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걸 왜 그렇게 풀었지? 그러면서 뭐 틀리게 답변을 하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걸 보충을 해서 채워주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하고 답변해주고, 그리고 아이들도 생각하고, 그게 계속 샌드위치처럼 쌓이다 보면은 아이들의 머릿속에 체계적인 논리 구조가 생기고, 그게 계속 체화가 된다면은 알고리즘이 형성이 돼서 문제를 잘 풀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 기출문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학교, 우리 강동구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가 결국에 이 내신 시험을 볼 때, 내신 시험은 수능의 아류이기 때문에 결국 수능에서 참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수능하고 평가원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를 이용을 해서 같이 학습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배재고등학교 기출문제고, 그리고 제 교재에 들어있는 문제인데, 이 물리학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상당히 그림이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흡사하죠. 물론 제가 이 학교를 많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다른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이렇게 꼼꼼히 학습을 하면서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스스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건 이제 올해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적어준 수강평인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완벽하게 체화한다면 사실상 답지를 들고 시험장에 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제가 수업할 때 추구하는 방향성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문제를 봤는데 그냥 다 아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학습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훈련법, 3가지 강조하는 포인트, 직관과 소통, 그리고 이 생각하는 걸 거쳐서 답지를 사실상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은 딱 박아 넣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수업을 지향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할 때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냐 보시면, 저는 이렇게 타임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이었던 이렇게 4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아이들이 오게 되면은 지난 수업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직관을 통해서 개념하고 문제풀이 과정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모의고사 테스트를 보면서 수업 내용을 체화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별 맞춤 숙제나 아니면 공통적인 숙제를 진행하면서 그 이제 배웠던 내용을 확장하는 그런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워밍업 테스트, 뭐 모의고사, 맞춤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양적인 부분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제 양적인 부분도 그렇고 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부족함 없이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사실 굉장히 좀 교육과정이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 제가 어차피 이 물리학, 통합과학, 이 역학, 그리고 전자기학, 파동, 이 파트는 꽉 잡고 갈 거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